자, 그럼 지금부터 피아 지방법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용민 씨, 예. 오늘 좀 안색이 좀 안 좋으세요.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에 돼지갈비를 먹었는데 좀 덜 익힌 채 먹은 것 같아서 1kg 정도 먹었는데 돼지갈비를요? 혼자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 아드님이랑 아들이 식탐이 보통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아빠 닮았는데 뭐. 그래서 서로 이제 빨리 더 많이 먹으려고 하다가 이게 확실히 다 구워야 되는데 다 굽지 못하고 이제 6kg 드셨고 거의 찍고 불판에 찍고 먹는 그런 구조. 최초 돼지고기 사시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우리 기생충 박사 서민 씨, 서민 교수님 말씀은 대한민국 땅에서 돼지로 인해서 뭐 기생충 때문에 뭐 죽었다거나 뭐 식중독 걸렸다거나 그런 거 없대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앞으로도 먹을 거란 얘기야? 아니 근데 이제 아들이 그렇게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나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경쟁을 벌이다가 1kg을 먹고 말았어요. 아들은 한 100g 먹고 김용민 PD님 한 900g 먹은 거 아닌가요? 그 자식이 한 600g 먹은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많이 나든지. 그래서 체하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지금 벌써 오늘이 화요일인데 화요일이 되도록. 아이고. 야, 어제 또 우리 저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먹방을 했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먹었거든. 만두에다가 물만두, 튀김만두, 그리고 저 왕만두. 그거 먹고 또 돼지고기. 돼지고기 그 고추장 불고기. 그거를 또 먹고.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씩만 먹어도 거의 한 1000kcal 육박할 것 같은데요. 우리 저 김남국 변호사가 다이어트의 달인이에요. 평생 다이어트. 평생 다이어트. 모든 잣대가 다 칼로리. 모든 잣대가 다 칼로리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김용민 씨께서 지금 체하셨답니다. 또 뭐 장염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체했습니다. 아주 극히 이례적인 일을 여러분 함께 감상하고 계십니다. 김용민 씨가 체했다는 거. 어제 참외도 먹었다. 참외도 드셨어요? 참외까지 먹었어요. 좀 덜 먹으면 좀 될 거예요. 따셨어요? 손가락이요? 나도 소용없어. 이거 터널을 뚫어야 돼. 그렇습니다. 나도 소용없어요. 안 먹으면 되는데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송재인 변호사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송재인 변호사님. 어떻게 지난주에 또 악플은 좀 보고 계셨어요? 어떠셨습니까? 통계내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실시간 댓글과 그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다 꼼꼼히 읽어봤고요. 이제 좀 그래도 많이 방송에 익숙해진 것 같다라는 댓글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소 변호사가 설명하는 걸 들으면 더 모르겠다 이런 댓글 듣다 보면 더 모르겠다 이런 댓글도 있어서 오늘은 좀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소 변호사님이 저기 악플 있죠? 그걸 크게 프린트해가지고 벽에다 붙여요. 코팅을 해요. 여러분 한 번 올린다고 보고 읽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프린트를 해서 붙입니다. 그 옆에다가 D-10, D-9 해가지고 고소 날짜. 그 6분께 소환장 갈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좀 많이 참았어. 20명한테 보내야 되는 거를 많이 참아가지고 6명한테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댓글에 이 욕설을 부추기시는 분 소 변호사님 아르바입니다. 근데 소 변호사님은 더 특징이 하나 있는 게 우리가 그냥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이 있고 실시간 채팅에 달린 댓글이 있거든요. 근데 실시간 채팅에 달린 댓글까지 다 읽어보고 계시잖아요.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채팅 올리면 상관없을 거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근데 솔직하게 반응해 주시는 게 저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이제 시청자분들이 멘붕에 빠지셨다. 정말 못 알아듣고 계신다. 화가 나셨다. 이런 걸 제가 체크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소 변호사님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디토케이님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기억나지요. 지난주에 20만 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셨나 봤더니 딸 두 분이 계시다고 응원해달라고 하셔서 디토케이님 딸 두 분 응원합니다. 디토케이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인 다 되셨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님. 김남국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이분은 뭐 거의 뭐 방송
천직이죠. 예. 아유, 너무 잘하시고 이 홈쇼핑에서 일하셔도 될 정도로 이 제품도 엄청 잘 팔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부터 김남국 변호사 때문에 이 광고가 2개로 늘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렇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쇼 호스트입니다. 제가 그 판례는 안 읽고 오는데요. 이 상품과 관련된 정보는 읽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탁월한 홈쇼핑에 일가견이 있는 우리 또 김남국 변호사님 오늘도 광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정 내용이 기대되는 게 아니라 광고가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좀 말씀드리겠고. 자, 그럼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지난주도 역시 그 또 정치 이슈들, 시사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재인 변호사님 뭐부터 좀 다뤄볼까요? 아베가 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이 사라졌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과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사라진 것이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법리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적절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일본은 1965년 박정희하고 당시 그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워낙 또 확실하게 우리가 각인될 수 있는 표현이니까 박정희하고 일본이 쇼부를 치려고 했어요. 쇼부를 딱 치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쇼부 친 게 뭐냐면은 하여튼 지난 36년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 조선인들이 뭐 화가 났든 뭐 손해를 봤든 뭐 국가적이든 뭐든 하여튼 다 뭉뚱그려서 이때 돈을 줄 테니까 뭐 차관까지 포함해서 이걸로 퉁치자. 다시는 그 일제 36년 동안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배상 청구하지 마라. 그래서 65년에 퉁쳤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법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조금 어렵게 들리시더라도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만 이 아베의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소재인 변호사님이 각오하시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때 약불 나면 큰일 납니다. 하다가 이제 김남국 변호사님께 토스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청구권의 발생 원인, 그러니까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뭐냐면 청구권 협정에 나온 단어가 일본과 한국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게 그 문구예요. 1965년. 65년도의 문구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청구권이 과연 어떤 청구권이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도 여기 포함되느냐? 이게 이제 쟁점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청구권의 발생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약상 청구권이 있고 하나는 법정 청구권이 있어요. 계약상 청구권은 A와 B가 계약을 체결해서 그 계약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것이고 법정 청구권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A가 B를 때려서 B가 A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데 그중에 이제 중요한 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인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해서 임금을 청구하는 거는 계약상 청구권에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거기서 일본 기업한테 강제로 감금을 당하고 강제 노동을 당해서 그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상 청구권이 아니라 불법행위 청구권인 거예요. 그 군함도란 영화 보셨죠? 그거 가가지고 그렇게 얻어맞고 뭐 그냥 정말 불이익 당하고 부당한 처우당하고 무관도 말고 군함도. 무관도라고 그랬어. 송중기 나온 무관도라고 했다니까. 저기 김밥을 좀 파세요. 알겠습니다. 군함도 영화 보셨을 거 아니야?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군함도 저 봤어요. 저는 거기 갔다 왔어요, 심지어. 군함도를? 후쿠오카에서 배를 타가지고 저기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저기는 거기 근데 못 들어가가지고 파도가 너무 많이 쳐가지고 밖에서만 이렇게 보고 못 들어가고 그냥 들어왔는데 야 거기 진짜 암울하더라고요. 느낌이. 보기만 해도 섬찟해요. 군함도로 들렸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무관도가 뭐야? 무관도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취업을 해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그건 계약에 관한 것이고 이제 갔는데 그 부당 노동 행위를 한 거야. 막 뭐 감금하고 뭐 밥을 제대로 안 주고 얻어맞고 도망가면 막 끌려와서 구타당하고 또 가게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은 이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계약상 청구권.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 개념은 재산상 손해랑 비재산상 손해가 있어요. 네. 재산상 손해는 돈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법행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어서 병원 가서 병원비를 지출했다. 이거는 재산상 손해가 되는 거고요. 불법행위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그거는 비재산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구별이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상이란 단어가 있고 보상이란 단어가 있어요. 배상이란 단어는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을 말할 때 배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보상이란 단어는 적법한 행위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을 보상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해할 수가 있으십니다. 예, 그리고 배상과 보상 차이는 뭐 조국 교수님이 SNS에 올리셨죠. 법학자인데 많은 기자들이나 또 일각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보상과 배상을 알면서도 일부러 혼동해가지고 마치 배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셨었죠. 네, 그 이제 배상은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때렸어. 내가 이가 부러졌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집이 어느 그 개발 지역에 있어. 맞아요. 개발 지역에 있는데 이걸 개발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집을 비워주면서 저쪽에다가는 이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또 보상이고. 맞습니다. 보상인 거죠. 예. 네. 그럼 이 사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가 청구하는 청구권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일본 기업이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인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끼친 피해를 배상을 청구하는 위자료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계약상 청구권이 아니라 불법 행위 청구권이고 가서 얻어맞고 막 그렇죠. 밥도 굶고 뭐 그냥 잠자리도 불편한 데다 주고 그리고 청춘을 그야말로 쥐들이 칼취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 가서 강제징용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저희가 조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태평양 전쟁이 1941년도인가요? 그때 있고 나서 사실은 일본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군수품 물자와 물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까지 동원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총 동원령까지 내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 군수품을 생산하는 이런 어떤 제철소나 이런 곳들로 다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갔던 사람들이 당시 2023년에서 한 2029년까지 나이를 계산해보면요. 전부 다 청소년이더라고요. 이 당시에 그 제철소에서 일을 했던 어린 소년 같은 경우에는 11살, 12살도 있었고요. 나이가 많아봤자 10대 청소년밖에 안 됐던 거예요. 아이고.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들을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 친구들은 전혀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일본에 가서 제철과 관련된 기술을 배워갖고 오면 한 1년 일하면 돈도 모아갖고 오고 기술도 배워갖고 온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본을 가서 그랬었죠. 일을 한 거였는데 네. 가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어디가 할까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북한의 뭐 아오지 탄광이랄까요? 네. 그거보다 훨씬 더 거의 감옥보다 더 심한 곳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뭐 아까 김용민 씨가 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뭐 조금 불만만 이야기하면은 아주 모진 이 군대 헌병들이 와갖고 구타하고 그 어린 청소년들을 그렇게 3년 4년 길게는 6년 그러니까 결국 해방까지 계속 붙들고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을 논하지 않고 단순하게 1965년도에 그냥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렇죠. 라고 뭉뚱그려갖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반인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에 청구한 청구권은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요. 그 중에서 위자료 청구권이에요. 이게 지금 소멸됐냐 안 됐냐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김명국 변호사님? 네, 저도 소재인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야, 근데 이게 좀 어렵다. 근데, 어렵죠. 그죠? 되게 어렵죠. 좀 저도 어려워요. 한 며칠 좀 이해가 공부했어요. 잘 안 가는 것도 좀 있네요. 문재인 네. 대통령님께서 2005년도에 이 1965년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으로서 발언을 한 말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법조인으로서 뭐라고 민정수석으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거 아니에요? 막아야로. 갑자기 이빨 빠가요. 이빠이 빠가 이빨 빠가요. 아니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만약 그 한일 간의 이 조약에 의해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라고 하려면 그것을 인정할 만한 무슨 법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법리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본인들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뭐 그냥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국민들이 막 국민투표해가지고 국민들 99.9%가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 이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던 여러 가지 논의됐던 어떤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안 됐던 거예요. 만약 손해배상 청구권을 뭔가 이렇게 소멸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특정해가지고 소멸시킨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특정하는 행위도 전혀 없었고 또 조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약이 어떻게 체결됐고 양국 간의 조약 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보면 그런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었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자료를 배상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논의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한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일본이 지난 36년 동안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네네. 이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데서부터 과거사 그렇죠. 문제가 풀리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65년에 봉합해버렸고 또 그러면서 또 박근혜는 재판 지연으로 뭉개갖고 여기서 또 이 사달이 벌어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잘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은 왜 나라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도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이게 가거든요. 당시에는 예. 그래서 내가 들은 얘기로는 그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일본 돈을 받고 싶었던 거야. 뭐 그 돈을 갖고 뭐 대한민국 경제 부흥에 지원을 뭐 받아서, 예. 무슨 시드머니가 됐다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개인 청구 문제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일본 쪽에서 물어봤다는 거지. 아, 있었대요, 그런 질문이. 그런 얘기하지 말고 돈부터 달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건가? 한일 회담 백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65년 3월 20일 청구권 협정 직전에 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발간한 한일 회담 백서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한일 간 청구권 문제의 기초가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이제 연합군 48개국이랑 일본이랑 체결한 그런 조약인데 거기 우리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고요. 왜냐면 승전국 그때 나라가 없었다고 보는 거야.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게 뭐냐면 대일 청구권은 승전국의 배상 청구권과는 구별된다. 대한민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 당사국이 아니어서 승전국이 향유하는 손해와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한일 간 청구권 문제에 배상 청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발간한 한일 회담 백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협정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따져도 나중에 된다는 다시 거야. 따지란 말인데 지금 이걸 소멸했다고 말을 하는 거는 저는 법률가로서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그러니까 보여요. 이게 그게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이건 일본 쪽 발언이고 그렇죠. 일본 쪽 입장이고 그 일본 쪽 입장은 잘못됐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까? 소멸됐다는 게 이게 완전히 근본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불법 행위가 성립하느냐 마느냐 이게 1단계고 성립한다면 그 청구권이 소멸하느냐 아느냐가 2단계예요. 그리고 채무불이행 책임은 다른 문제고요. 근데 일본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소멸했다 안 했다라는 거는 일본에서는 논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예. 아니,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이게 이 법이라는 게 각자의 나라의 법에 의해서 각자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판결이 다르게 나온 상황에서 이걸 중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사실은 예. 이 일본 기업에서 네네. 가장 상고위로 먼저 문제 삼은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아유. 형님 어때요? 하나 저 맞았네. 사실 전공이 법학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배상 기업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미 지금 원고들이 청구한 것은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 판결을 다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일본 판결이 우리나라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은 신칙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니 이게 불법 신직상? 신의치상. 뭐예요 그게? 신의칙. 그러니까 신의칙. 법률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네. 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뭐
뭐 통밥이라 해야 될까요? 뭐 짬밥이라 해야 될까요? 그냥 상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에 뭔가 도덕 윤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불법 행위가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니라 전쟁 과정에서 벌어졌던 인류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반인륜적인 범죄를 어떻게 그냥 인정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대법원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식에 반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이 발끈하고 있는 이유가 만약에 배상금을 주는 순간 일제 36년의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일본 쪽에서는 걱정하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일본은 결국에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불법으로 점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인식은 어때요? 일본 편을 좀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본에도 좀 제가 일본에 있는 분한테 좀 물어보고 뭐 그랬는데요. 크게 관심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관심이 없다? 네. 그러니까 원래 때린 놈들은 기억 못해. 우리나라는 정말 뜨겁게 분노하고 있는데 정말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이 지금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그 수출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 대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한일 회담 백서에서 이렇게 나왔다면은 그 당시 박정희 정부도 개인 간 청구권은 정부가 건들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일본이 이렇게 돈을 빨리 받으려고 이제 금방 이제 종교를 지어버린 것이다. 정부가 협상은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불법행위 배상 청구권을 요청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안 받아준 거예요. 일본에서 불법성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거는 됐다. 나중에 이거는 인정 안 된 거다. 여기서는 그리고 일단 돈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건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말 잘못된 말도 안 되는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5년 한일 협정이 지금 거의 한 40년이 지난 지금 한 대한민국에 사는 저희들은 이 박정희가 싸놓은 똥 그리고 박근혜가 싸놓은 똥을 치우느라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저자세였냐면은 일본 쪽에서 독도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김종필 씨가 폭파자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으면은 기가 막힌 일인 거죠. 폭파시켜버리자. 어처리가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봐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2019년도 이 지금 뭐 이렇게 어렵게 싸우는 그런 국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자세를 해야 된다. 외교를 해야 된다.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길지 질줄 알아요. 싸우려고 하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력이 딸린다. 기술이 뭐 떨어진다. 그 다음에 GDP 규모가 거의 한 4배에서 5배 차나니까 안 된다. 이거 완전히 그냥 일본에 놀린 거잖아요. 어떻게 이걸 받아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65년 박정희 협정이 엉망이어서 지금 여기 꼬여서 꽈배기가 됐다. 이런 비판이 나올까봐 이런 말하자면은 프레임이 형성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완전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나는 얘기를 지금 복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나는 게 조선일보에 너무 화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개인들이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 그때 피해를 봤던 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청구를 하려고 해도 어려웠던 것이 그 당시에 어떤 협정이 체결된지를 몰라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2004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된 그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고 노무현 정부 때. 그렇죠. 그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2005년도에 민간 이 공동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해당 협정의 내용을 해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2005년도의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 그때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해찬 대표 그 당시에 또 위원장으로 계셨고. 국무총리였어요. 국무총리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결론 내렸던 거는 소재인 변호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불법적인 거, 개인의 어떤 청구권 이런 것들은 소멸되지 않았다가 보도자료에 그 진한 글씨로 해갖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새끼들은 그때 노무현 정부 때 65년 한일협정을 복창했다. 그러니까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낙장불입이다. 다 끝난 얘기다. 노무현도 인정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이렇게 근데 또 그 사진은 또 잘 나오셨더라고요. 그 사진을 또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2007년도에 특별법에 의해서 한 6,100억 원 정도를 보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을 했던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국가가 그분들의 피해나 이러한 것들을 위로해야 된다라고 한 거였어요. 불법 행위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보상하고 위로금, 지원금을 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배상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었는데 네. 그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2007년도 특별법에 의해서 전부 다 처리가 돼버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아니 한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변호사님 그러면 그 당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네. 민간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으로 이제 돈이 이제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피해자분들한테 네. 그거는 어떤 성격입니까? 혹시 이런 건가요? 뭐 그 당시 국가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지몬미 그렇죠. 차원에서 인도적 차원인 거죠.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적 성격인 맞습니다. 거죠. 정확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예. 지원금, 위로금이라고. 아 그래 나라가 없으니까 그 국민들이 이렇게 개고생을 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 민간 예. 공동위원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 민간 공동위원회에서 공식 의견을 표명을 한 게 뭐냐면 그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해서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일본 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 이렇게 공식 의견을 표명을 일본 했어요.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 남아있다라고 표명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네. 보고서는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에 서로 간에 뭔가 청구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은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논의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채권, 개인들의 손해배상 채권이라든가 청구권까지를 이 협약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당시에 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은 이 정치적으로 저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10년에 걸쳐서 3억 불의 차관을 받고 그 다음에 2억은 무상으로 빌린 그런 차관 형식으로 그렇게 받았는데 그 5억 불을 받아가지고 무엇인가를 조금은 배상을 하려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배상에 들어왔던 그 강제징용 배상자들은 아주 극소수. 완전히 그 일본에 가가지고 사망에 이르신 분들을 아주 일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의 미미한 정도의 배상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러면 거죠. 그 당시 65년 한일 협정에 의해서 그 보상 받으신 분들 그건 배상이에요, 보상이에요? 성격이 애매한데요. 만약에 그 배상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배상. 보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배상은 문제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청구권 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일본은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불법행위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협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노동자분들 징용당해서 고통당하신 그분들에게 지급한 돈은 보상이죠. 그 급료입니까? 어떤 성격이에요? 미지급 임금일 것 같아요. 미지급 제 생각에. 임금. 예. 그러면 그리고 위자료는 다르지. 다르요. 그리고 액수도 보니까 한 30 그때 당시 환율은 모르지만 30만 원 이런 정도로. 초코파이 사 먹을 될까요? 얼마쯤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그 정상적인 노동을 했으니까 노동의 위자료를 받는 노동의 대가, 미지급 임금을 받는 거고. 학생들이 어렸잖아요. 사감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군 헌병대라는 사람들이 그 학생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키면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주지 않고 통장이나 도장을 맡아두고 우리가 너희 저축해줄게, 돈 저축해준다. 한마디로 속인 거죠. 저축해줄게 하면서 아예 돈을 손에 쥐어주지도 않았다는. 이게 약간 세뱃돈 뺏어가는 엄마 같은 느낌.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아니 어쨌든 안 주잖아. 우리 엄마를 어떻게 비교해? 어쨌든 안 준 거 아니야. 근데 65년 협정을 통해서 지급된 그 징용 피해자들한테 지급된 거는 위자료가 아니라 배상도 아니라 미지급 임금 정당하게 받아야 될 임금 그 부분이고 그 정당하게 받아야 될 임금의 한 100분의 1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그밖에 안 되는 거고 그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 그 또 가서 고통당했으니 그 위자료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받지 못했지. 아니 이거를 요구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근데 이게 일본은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걸 주는 순간 인정하는 거죠. 주는 순간 이건 자기들이 36년 동안 한반도에 와서 범죄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되니까 안 하려고. 네. 그래. 돈만 내라고 하면 아마 할지도 몰라요. 근데 또 더 화나는 것은 이게 사람을 가려가는 게 아니라 나라를 좀 가려간달까요? 중국에 대해서는 또 배상을 해주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또 배상을 안 해준 거예요. 저도 이중적으로 우습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국력을 좀 해가지고 만만히 볼 상대는 정말 이런 식으로
미친 척하고 막 나가는 거고 아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야 진짜 이해가 안 가네 그 부분. 아니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이번에 미쯔비시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자산을 강제 매각을 한다 그러면서 보상금으로 이제 주어진다 막 그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만약 그렇게 하면 일본에서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들 보고 배상하라 이렇게 했는데 배상을 안 하면 강제 한국 땅에 있는 미쓰비시 재산을 팔아가지고 강제 매각한다. 강제 집행. 강제로 집행하겠다.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뭐 1억 원이면 1억 원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1억 원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집행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억 원을 가지고 나는 일본 재산에 대해 일본 미쓰비시나 이런 전범 기업들이 배상을 안 하면 그걸 가지고 한국에 있는 일본 그 기업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아시듯이 뭐 압류 매각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매각을 만약 한다 치면은 일본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가만히 안 있어가지고 법으로 지금 보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한다는 게 이제 근간이 약간 그런 배상의 문제에 대한 거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강제 매각을 할 수 있다. 강제 매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차라리 일본으로서는 정말 사과하기 싫으면은.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 물론 뭐 이거는 뭐 제가 그게 최선의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좀 잘못된 게 그 강제 집행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돈을 줘라라고 판결 선고를 했는데 해당 기업에서 돈을 안 주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업은 그 당시에 본인들의 어떤 불법 행위 이게 그냥 불법 행위가 아니라 반인륜적 범죄였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어떤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급을 먼저 하는 게 좋은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이런 적이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일본에서 일본 그 법원에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피해자들이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개별 기업들이 도의적 차원에서 해결하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그 지원금을 내 가지고 해결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피해를 인정하면서 불법 행위를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사죄를 한 기업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왜 지금 이 미쓰비시는 그렇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아베는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미쓰비시는 진짜 전범 기업의 뭐 대표적인 사례죠. 저 미쓰비시 중국어에서 정말 많은 전쟁 물자를 쏟아냈던 기억도 있고 거기서 우리나라 또 강제 노동도 많이 당했던 거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래요 미쓰비시 하여튼 이런 전범 기업들. 근데 전범 기업들 그 변호해줬던 로펌이 있어요. 대한민국 로펌. 어디예요? 김현장. 그래요. 김현장도 이게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하죠. 매우 심각해요. 이게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로펌인지 그런 의문을 자아내게 만들고요. 그냥 돈만 밝히는 로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서 약간 김현장 들어가고 싶거나 전혀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여쭤본 거예요. 김현장에 가보면 뭐 좋긴 하더라고요. 시선은 좋긴 하더라고요. 가보셨어요? 네, 가본 적이 있었는데 회의를 거기서 했는데 약간 기가 눌리기는 해요. 그 정도예요. 왜냐면 엘리베이터에서도 막 이렇게 막 누가 잡고 막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냥 타면 되잖아요. 버튼 누르면서. 근데 거기 이제 타는 옛날에 뭐 엘리베이터 안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있으셔가지고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앞에서부터 이제 약속을 누구한테 하고 왔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몇 차례 이제 그 게이트를 만들어 놓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약간 위축당하잖아요. 그렇죠. 소심해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면접은 아닙니다. 면접 보러 간 거 아니냐고. 저는 면접을 볼 자격조차 안 된 사람이고요. 면접 보러 간 거 아니야? 딱 걸린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근데 저는 아무리 일본 기업이라도 대한민국에서 뭐 경제 활동을 하고 어떤 법적 사건에 연루된 이상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변호사들과 그 양승태 대법원 사이에 어떤 그 재판 지연, 사법농단 이런 게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김현장이 또 거기 연루돼 있고 또 김현장의 그 파일에서 양승태 구속의 결정적인 그
뭐라고 하지? 건. 네. 스모킹건. 아킬레스건이라는 스모킹건. 스모킹건. 아킬레스건. 야, 얘 뭐야? 아킬레스건 뭐야? 스모킹건이 발견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그 고등법원에서 이미 다 배상을 하라라고 원고에 손을 들어줬어요. 네. 그럼 대법원에 가면 대법원에서는 사실은 이 1심과 2심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빨리 선고를 해줘가지고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법률심.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이가 지금 맞아요. 한 분 살아계시는데 98세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언제 이분들이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고 실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원고들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9분 중에 8분이 다 돌아가신 게 딱 한 분 98세 한 분 남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근데 그게 청와대에서 김기춘이 민정수석이 대법원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그중에 그 중간에 김현장의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이 사법 판결 내려지는 거를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딜레이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유한국당은 사법 자제다.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그 조선일보는 아시잖아요.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그렇게 한일 관계의 그 어떤 이 갈등을 그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을 사법농단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사설에서 그거를 사법농단의 사법 자제라고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야.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외교 참사가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고 하는데 바보 같은 소리죠.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가 준비 안 했다? 그것도 바보 같은 소리죠. 이미 2012년도에 이 판결이 나올 거를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법조계에서는. 그럼 그때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뭐 했냐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왜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려요? 그때 5년, 6년 전부터 준비할 수 있었는데. 아이 그래요. 아이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 이게 한일 사이에 앙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역시 잘 녹이시네요. 네. 그냥 예. 앙금도 아니고 네. 백설앙금입니다. 그래서 공주 알밤 찹쌀떡 팥 앙금. 네 그렇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공주 알밤 찹쌀떡. 네. 이 여자 가족들하고 맛보시라고 4 더하기 1. 오, 4+1이네요? 예, 4+1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주 알밤 찹쌀떡 4박스 주문하시면 추가로 1박스 더 드려요. 예.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드셔보세요. 그러시죠. 네. 까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팥앙금이 있고 백앙금이 있고. 저희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이제 그렇습니다. 또 다음 처리 되니까 또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예, 예. 이거는 저기 요 공주 알밤 찹쌀떡은 그야말로 공주밤 하나가 통째로 들어간 거예요. 밤 부스러기가 들어간 떡이 아니라 밤 한 알이 통째로 들어가서 맛과 식감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밤이 하나 있습니다. 그대로. 네. 그리고 공주 정안 알밤. 네, 그렇습니다. 유명하죠. 공주 알밤. 정안 가보셨을 거 아니야? 네. 그 저기 요즘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 거기 저 정안 IC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그래요. 이 저 공주 알밤 찹쌀떡은 충남 공주시에 의해서 특허청 상표 등록이 돼 있는 상품이에요. 특허청은 공주 밤을 쓰는 경우에만 상표를 인정한다고 조건을 걸고 그렇죠. 있고 상표권자인 공주시가 찹쌀떡에 공주 알밤이 들어가 있는지를 조사할 책임이 있어요. 만약에 공주 알밤 찹쌀떡에 공주밤이 아닌 중국산 밤이 들어간다. 저기 공주시장 사퇴하기로 했어요. 네.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예. 해야죠.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예. 보존료, 합성 착색료가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찹쌀과 공주밤, 팥 앙금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얼려서 드시면 찹쌀 아이스가 되겠죠? 찹쌀떡 아이스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즐겨서 드셔도 좋고 식사 대용 요거 하나면 한 끼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안 그래요? 네. 예. 찹쌀떡의 맛도 챙기고 하루 하나씩 공주밤의 영양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공주 알밤 찹쌀떡을 보관하실 때는 냉동 보관하시고요. 냉동 보관 후 꺼내서 가만 놔두면은 자연 해동돼서 똑같은 공주 알밤 찹쌀떡. 오호. 네. 그만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시원하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예, 또 그래서 이거 더우니까. 작년 여름에 예. 얼려가지고 지금 오늘 해동시킨 거예요. 아, 그렇군요. 농담입니다. 아이, 뭐야, 속았어요. 농담. 네. 아, 순수하네. 지금. 이거 순수한 청년이에요, 우리 김남국 씨. 저 컨셉으로 지금 저 결혼시장에 이제 매물로 나왔어요. 김남국 씨. 네. 이게 아마 여러분들 공주 알밤 좋다라는 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주 알밤 역사가 무려 2000년이라고 하고요. 그래요? 네. 오. 예전에 뭐 조선 시대부터 왕에게
특정 특산품으로 진상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계룡산의 아주 비옥한 토지 거기에서 나는 이 공주 알밤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알밤이 나긴 나는데 이 공주 알밤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알이 굵고 아주 육질이 좀 이렇게 도톰하고 그러면서 탁 깨물면은 그냥 맛있게 되는 그 단맛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공주 알밤 그게 이제 지역의 특산품으로 과거부터 된 건데요. 이게 지금 이 알밤 찹쌀떡 굉장히 오래된 특산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재미난 게 그렇지가 않은 게요. 한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주 알밤 연구소에서 알밤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공주 알밤을 조금 더 어떻게 많이 세계적으로 알릴까를 연구해가지고 알밤을 그대로 그 맛을 살리면서 우리의 어떤 또 전통 음식과 결합을 시킨 게 바로 이 알밤 찹쌀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밤 찹쌀떡 특징이 뭐냐면요. 알밤이 그대로 그냥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찹쌀떡 딱 한번 물으면 그 알밤, 공주 알밤을 그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최고라는 겁니다. 뻥 같은데 구라를 이렇게 치네. 진짜 잘하시네요. 아, 원고에는 안 나오고요. 검색해 보시면 2000년이 됐다고? 조사하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못 믿겠는데 2000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네. 그때부터 이제 네. 즐겨 먹던 음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나. 그래서 직립보행할 때부터 먹은 거 아닙니까? 공주 알밤 연구소에서 이 제품을 출시한 이후로 1년 만에 7만 개인가 팔려가지고 그야말로 히트 상품. 아, 그래요? 네. 진짜 유명한 김용민닷컴에서 거군요. 팔아가지고 또 한 4만 년 김용민닷컴에서. 근데 왜 가격이 안 나와 있어 오늘은? 가격이 없네? 좀 비쌌어. 아, 그래요? 아니, 이거 그럴 때 좋은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비싸. 이거 그럴 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공무원 시험도 많고 어이구 감사합니다. 시험들도 많잖아요. 딥퍼플님 예. 10만 원이나. 선물로 시험 앞두신 분들한테 또 찹쌀떡 선물하면 또 굉장히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소 변호사님 어떠세요? 아, 저 이거 밤을 먹어봤는데 네. 정말 밤에 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진짜 꿀맛이 정말 제대로 나네요. 밤에서. 떡이 너무 쫄깃쫄깃하고요. 네. 맛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거 깔 때 걱정을 했거든요. 저 평생 다이어트 하잖아요. 이거 칼로리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떡 하면 고정관념 뭐예요? 칼로리가 높다. 그러니까 떡 먹으면 살찐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은데 깜짝 놀랐어요. 180kcal. 그리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이 정도면은 정말 가볍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180kcal면 밥 한 3분의 2 공기 정도? 요 정도면 저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면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네. 그게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찹쌀떡으로만 됐으면 칼로리가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네. 아마 그럼 여러분들 먹기가 어려우셨을 그렇지. 텐데요. 그 안에 그 팥만 들어갔을 테고. 네. 이게 이렇게 칼로리가 낮고 간식으로 저녁에도 먹기 좋은 이유는 이 안에가 알밤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칼로리 높은 떡은 찹쌀떡은 별로 적은 거고 이 공주 알밤으로 적당히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칼로리가 낮은 간식 대용으로 좋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김남국 변호사 잘 썼네. 방금 진짜 예술입니다. 역시 정말 잘하시네요. 쇼호스트 가도 될까요? 예, 진짜로 이단합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범규가 최초로 쇼호스트로 한번 좀 데뷔해 보시면 어떨까? 법전 팔아도 잘 팔 것 같아요. 법전은 요즘 안 사가지고 그냥 농담이야. 바다 친구를 또. 아니 김현장에서 또 채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채용을 해가지고 예. 누구라도 다 끌어올 것 같아 의뢰인들. 일본 놈은 안 데려갑니다. 고유 정도 끌어올 것 같고. 일본 놈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그 애들은 안 받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